바이오 플라스틱과 생분해 플라스틱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닌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도 이해를 하시고요. 이 개념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여러 자료들을 보시면 개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생분해 플라스틱의 문제는 생분해 가능성입니다. 58도 조건을 얘기한 거잖아요. 자연 환경 조건에서는 58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생분해 플라스틱이 인정을 받았던 제품이 자연 환경 조건에서 생분해가 될 거냐 말 거냐, 이건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 환경 조건에서 생분해 플라스틱이 생분해가 잘 일어날 거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앞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의 과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생분해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을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활용이 잘 되는 플라스틱을 석유로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대체해 버리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왜? 생분해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생분해 플라스틱은 현재 재활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또 약점으로 지적이 되는데요. 지금 생분해 플라스틱도 재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분해가 잘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생분해 플라스틱만 잘 모으면 썩는 거니까 퇴비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그 유기성 폐기물, 가정에서 하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통에다가 생분해 플라스틱을 버리면 퇴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문제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용 퇴비화 시설에서 퇴비로 만드는 분해 기간이 2개월이에요. 생분해 플라스틱은 58도 조건에서 6개월 분해시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용 퇴비화 시설에서 완전하게 분해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퇴비화되는 쓰레기하고 섞었을 때 퇴비화가 같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검증이 필요한 것이고요. 한다면 따로 모아가지고 퇴비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랬을 때 생분해 플라스틱만 따로 모아가지고 퇴비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환경적인 문제가 전혀 없을 거냐, 즉 미세 플라스틱이 잔류하는 문제가 전혀 없을 거냐, 그다음에 플라스틱에 들어가 있는 첨가제가 토양으로 유출될 수 있는 거라서 이 첨가제로 인한 문제는 없는 거냐,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퇴비가 뭐예요? 퇴비라고 하는 건 작물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작물의 영양분은 뭐예요? 비료의 3요소 NPK, 질소, 칼륨, 인, 이런 성분들이 작물의 영양 성분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니까 비료라고 하면 NPK라고 하는 영양 성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생분해 플라스틱에 NPK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생분해 플라스틱은 다 탄소 기반인데. 그러니까 생분해 플라스틱은 분해를 시켰을 때에 작물에 도움이 되는 비료 성분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하고 이산화탄소 다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재활용이에요? 재활용이 아니죠. 그냥 뭐예요? 생분해 플라스틱을 미생물 분해를 통해서 그냥 처리한 거죠. 이건 재활용되었다라고 얘기하기 힘든 거죠.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생분해 효용성입니다.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재활용이 안 된다. 다음에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종량제 봉투는 지금 소각을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태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분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가정에서 쓰는 플라스틱을 생분해로 대체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환경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효용성에서의 논란이 일어난다. 다음에 생분해 플라스틱에도 첨가제가 쓰일 텐데 이 첨가제가 분해되면서 환경에 유출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또 문제가 없을까? 이런 것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나올 수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시켜 주는 것은 누구예요? 생분해 플라스틱을 만드는 업체들이, 혹은 정부에서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해소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증의 책임은 생산자와 정부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분해 플라스틱을 농업용 멀칭 비닐로 보급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생분해 플라스틱을 농업용 멀칭 비닐로 보급을 했을 때 그 멀칭 비닐을 쓰레기로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갈아서 토양에 그대로 집어넣어서 분해시켜서 문제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랬을 때에 미세 플라스틱이 잔류하지는 않는 건지 첨가제 유출의 문제는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은 정부와 생산자가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소비자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은 원료 조달의 문제입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이 문제가 아니라 바이오 플라스틱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겠죠.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을 식물을 원료로 해서 조달이 가능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인간이 현재 4억 톤 정도의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치면 이 4억 톤을 옥수수로 다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계산을 해봤다면 인간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생산하는 옥수수의 한 70%를 플라스틱 만드는 원료로 집어넣어야 인간이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다 조달할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사람 먹을 식량도 지금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이런 곡물을 집어넣는 게 맞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원료 조달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의 차용량이 증가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냐?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은 필연적으로 GMO 산업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에 마냥 박수를 보내기가 힘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바이오 플라스틱의 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2020년 12월 24일 날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2050년까지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을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했는데, 여기에서도 제기되는 문제가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을 식물로 다 대체가 가능할 거냐, 그럼 그 식물 원료를 어떻게 조달할 거냐, 식물 원료를 조달하느라고 파괴되는 생태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끊임없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버려지는 식물 자원들, 그런 거 있잖아요. 맥주 만들 때 맥주를 만들고 나서 찌꺼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식물 찌꺼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들은 순환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거겠죠. 그런데 인위적으로 플라스틱을 위해서 곡물을 재배하거나 아니면 산림을 벌채하거나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사진은 실제 미국에서 어느 NGO가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땅에도 한 2년 섞여보고 바닷물에도 2년 동안 담겨보고 했던 건데, 2년이 지났을 때도 실제 완벽하게 분해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되겠고요. 현재로서는 바이오 플라스틱이 전체 플라스틱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농지에서 0.016% 뭐 이런 식으로 밖에 농경지에 점유가 안 되는데요. 만약에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전체 농경지 중에서 적어도 10% 20%를 바이오 플라스틱 원료 조달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딜레마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이오 플라스틱은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장점, 그리고 계속 키울 수 있는 식물을 원료로 한다라고 하는 재생 가능한 자원이다 라고 하는 장점은 있지만, 우리가 인간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전체를 바이오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식물의 양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그런 거죠. 농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필요로 하는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석유의 양이 식물보다는 훨씬 더 적은 거죠. 그러니까 석유를 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들게 되면은 식물들을 베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또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과 식물로 만드는 플라스틱의 공존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장점을 살린 적절한 사용 비율들을 어떻게 잡아낼 거냐라고 하는 것이 탈플라스틱 과제에 있어서의 우리의 과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렵죠? 어려운데요. 일단은 한 번에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곱씹으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뒷부분에도 제가 유사한 개념으로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